서여인은 다시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다가섰다. 태아그룹의 로고가 그녀를 비웃는 듯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로고를 노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차민준, 그리고 차 회장, 당신들이 버린 돌이 당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주춧돌이 될 겁니다. 그녀는 진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작하세요. 준비 완료됐습니다. 데이터 패킷은 국세청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라인을 통해 특별조사국으로 직접 전송될 겁니다. 중간에 추적당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화면에는 태아그룹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과 수십 년간 축적된 비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차민준이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배경에는 항상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대담한 전략이 있었다. 서윤은 그림자 속의 설계자였고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민준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기쁨이라 믿었다. 그것은 그녀가 태에 있을 때 차 회장의 명령에 따라 직접 설계하고 관리했던 비밀 자금 네트워크였다. 당시에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보내세요. 그녀의 짧은 명령과 함께 진혁은 엔터키를 눌렀다. 태아그룹의 심장부를 파괴할 데이터 폭탄이 조용히 발사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전하려는 소식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초음파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였고 희망이었으며 차가운 세상 속 유일한 온기였다. 민준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의 발소리를 기다렸다. 며칠 후 태아그룹 본사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국세청 특별조사국 직원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고 그룹의 재무팀과 기획조정실을 급습하여 모든 컴퓨터와 회계 장부,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압수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렸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임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냉기가 밀려 들어왔다. 들어선 차민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그는 값비싼 코트를 벗어던지듯 비서에게 넘기고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평소라면 다정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을 그였지만 오늘은 그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불안의 전조였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국세청, 태아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역외 탈세 혐의 포착. 뉴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천군개발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기였다. 오늘 이사회는 어땠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려 했지만 민주는 미세하게 몸을 피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서윤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다. 자네 덕분에 신규 리조트 사업권은 완벽하게 통과됐어. 이사들이 자네의 수익률 분석에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 회장실에서 차 회장은 보고를 받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내 금괴 손을 대. 대체 누가, 어떤 놈이 국세청에 정보를 흘린 거야. 그의 포효에 거대한 회장실이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의혹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비밀 제국이 통째로 드러날 위기였다. 그의 말투에는 칭찬의 온기가 없었다. 마치 부하 직원의 성과를 보고하는 상사 같았다. 서윤은 준비했던 말을 꺼내기 위해 마른 입술을 죽였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민준 씨,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 순간 차 회장과 민준은 깨달았다. 천군개발 사건과 이번 압수수색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태아그룹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는, 내부의 가장 깊숙한 비밀까지 꿰뚫고 있는 누군가가 벌이는 계획된 공격이었다. 경쟁사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암약하고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상자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는 그것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다. 서윤아, 우리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눈 내리는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가웠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상상했던 모든 달콤한 순간들이 신기루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차 회장은 이빨을 갈며 말했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앞에 서 있는 핵심 임원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어제까지 가장 신뢰했던 부하들이 이제는 모두 잠재적인 배신자로 보였다. 절대적인 권력으로 유지되던 태아그룹의 내부 신뢰 시스템에 의심이라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인데요? 우선 이것부터 열어봐요. 보면 당신도 놀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버님께서 결정하셨다. 나 정략 결혼해야 해. 상대는 유성그룹 외동딸이다. 우리 태에겐 날개가 되어줄 혼사야. 민주는 이 기회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자원에서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임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윽박지르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의 서투른 마녀사냥은 내부의 혼란과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췄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정략결혼. 그 단어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난이죠. 우리가 함께 계획했던 미래는요.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남은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에 빠졌다. 대체 누구일까? 누가 이렇게까지 태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강서윤. 숫자에 비상했고 그룹의 재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던 여자.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어. 이런 거대한 일을 꾸밀 능력이 없어.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스스로 지워버렸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서윤을 자신의 시야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미래의 강서윤, 네가 정말 태아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넌 똑똑했지만
거기까지가 네 역할이야. 내 그림자로서의 역할. 이제 그 역할은 끝났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같은 시각 서윤과 진혁은 혼란에 빠진 태아그룹의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국세청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가득했다. 진혁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군. 외부에서의 공격보다 내부의 불신이 더 무서운 법이지. 당신은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폭탄을 심었어.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배신감과 몸 열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이 아이는 어떡하라고. 우리 둘의 아이인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제발 나에겐 당신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아이가 생겼어요. 여기 이 안에 당신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서윤은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차 회장의 가장 큰 무기는 돈과 공포를 이용한 절대적인 통제력이죠. 저는 그 통제력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상자를 열어 초음파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 작은 생명의 흔적. 그것을 본 민준의 표정은 순간 흔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사진을 거칠게 밀쳐냈다. 사진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날 밤 태아그룹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차 회장은 홀로 남아 자신의 최측근 임원들의 인사 파일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있었다. 그의 눈은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번뜩였다. 한때 그의 손발이었던 충신들의 얼굴 위로 배신자라는 낙인이 겹쳐 보였다. 견고했던 제국의 군주는 이제 자신의 성 안에 갇힌 채 보이지 않는 유령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이라고 그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당장 지워.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야. 태하의 흠이 될 뿐이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지. 네가 내 밑에서 일한 공도 있으니 특별히 배려하는 거야. 이걸로 조용히 사라져. 국세청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혼란이 태아그룹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는 동안 구로디지털 단지의 지휘본부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공격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강서윤의 눈은 폭락하는 태아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 속보들을 번갈아 훑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을 관람하는 연출가와 같았다.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내 전부예요. 절대 포기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때가 됐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고진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다음 단계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서윤의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대한 스크린의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블루락 캐피탈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신생투자펀드 계좌가 열려 있었다. 민주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넌 선택권이 없어. 네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나도 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어딘가로 연결했다. 김비서, 보안팀 올려보내. 내 집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불순물이 생겼어. 블루락 캐피탈. 제가 태에 있을 때부터 만약을 대비해 유령 회사를 통해 비밀리에 조성해둔 자금입니다. 이제 이 돈이 주인을 위해 일할 시간이 된 거죠.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차 회장과 민준이가 내부의 배신자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헐값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태하의 주식을 조용히 사들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외부에서부터 조각조각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감정 없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민주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내 발로 걸어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이 집에서 네 물건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내 몸뚱이만 나가면 돼. 진혁은 그녀의 대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려는 거대한 설계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자금을 분산시켜 블루락 캐피탈의 이름으로 태아그룹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패닉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 기업의 소유권을 조금씩 집어삼키고 있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차민준. 그녀의 절규는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뿌리치려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서윤이 준비한 진짜 재무적 비수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의 태아그룹의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프로젝트 드림시티 인천의 조감도를 띄웠다.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 동부가 최대의 복합 리조트와 비즈니스 허브를 건설하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고 성공만 한다면 태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사업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고른 가구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맨발이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공간에서 무자비하게 내쫓겼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약점은 부지입니다. 서윤이 조감도의 특정 지역을 확대하며 말했다. 저곳은 원래 수십 년간 어민들이 살아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태아가 저 땅을 손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용역 깡패 동원 계획서, 지역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뇌물 목록, 그리고 주민들을 협박하기 위해 조작된 환경평가 보고서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그녀는 건물의 로비로 내팽개쳐졌다. 유리문 너머로 한방눈이 쏟아지는 것이 보였다. 보안 직원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다시는 회장님 눈에 띄지 마십시오. 다음엔 이런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유리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아그룹에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진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끔찍한 짓을, 이 증거들이 공개되면 프로젝트는 끝장이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언론은 안 됩니다. 태하는 돈으로
언론을 막을 수 있어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진혁에게 지시했다. 이 자료들을 그동안 힘없이 싸워온 피해 주민들과 그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 단체에 직접 전달하세요. 불씨는 내부에서부터 타올라야 가장 끄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서울의 밤을 지배하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강서윤은 창가에 서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직은 평평한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다. 이곳, 태아그룹의 황태자 차민준의 공간이자 그녀의 세상이었던 곳은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전략은 완벽했다. 자료를 전달받은 변호사 단체와 피해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프로젝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태아가 통제하는 주류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SNS와 1인 미디어를 통해 태아의 만행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돈에 눈이 멀어 서민들의 삶을 짓밟은 악덕 기업이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서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잠시 동안 멍하니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현실감이 없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집, 그리고 존엄성까지.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결국 법원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소식은 국세청 압수수색보다 더 큰 충격을 태아그룹에 안겨주었다. 프로젝트를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금이 하루아침에 부실 채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유리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얇은 실내복 차림. 그녀는 자동문이 열리자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그녀를 매섭게 후려쳤다.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금세 그녀의 머리와 어깨 위에 쌓였다. 도시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태아그룹의 자금 흐름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장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을 현금이 부족해졌다. 은행들은 태아그룹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견고해 보였던 제국은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가족과는 오래전에 연을 끊었고 친구들은 그녀가 민중과 만난 이후로 모두 멀어졌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차민준, 그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그 세계가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태아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차 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고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차민준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제시하려 했지만 이미 분노한 여론과 정의감에 불타는 변호사 단체 앞에서 그의 제안은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항의만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은 국세청을 움직여 돈줄을 조사하게 만들고 여론을 움직여 미래의 성장 동력마저 끊어버렸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수를 모두 읽고 있는 고수를 상대하는 기분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상점의 쇼윈도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가득했고 그 불빛들은 오히려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득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초음파 사진을 떠올렸다. 그 작은 생명, 민준이 흠이라고 불렀던 존재. 그날 밤 지휘본부의 강서윤은 2개의 모니터를 나란히 띄워놓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태아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다른 한쪽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드림시티 인천 현장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꿈꾸는 유령이 아니었다. 거대 제국의 살과 뼈를 체계적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포식자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슬픔과 절망을 넘어선 뜨거운 감정이 그녀의 속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차민준, 그리고 그를 조종하는 태아그룹.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헌신, 그리고 그녀 아이의 미래까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절대로.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사상 초유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드림시티 인천 프로젝트의 중단이라는 연타를 맞은 그룹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은행들은 자금 회수에 나섰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협력업체들은 연쇄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차 회장은 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갇힌 꼴이 되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발이 거세게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눈동자에 이제는 냉철한 이성과 강렬한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차민준, 넌 잘못 건드렸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했으니 너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모든 것을 꾸민 놈들을 찾아내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최고의 정부 업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협박과 회유를 동원해 배후를 캐내라는 압력을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깊숙한 비밀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는 설계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는 제국을 건설하는 대신 파괴하는 데 쓰일 것이었다. 추운 겨울밤, 거리로 내쫓긴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한민국에서 태아그룹의 정보망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었지만 공격의 출처는 오리무중이었다. 주식 매집 자금은 수십 개의 조세 회피처를 거쳐 세탁되었고 내부 정보 유출 경로는 암호화된 가상 서버의 미로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길의 끝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복수심이라는 불꽃은 강서윤의 얼어붙은 몸을 오래도록 드지 못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자 현실의 냉혹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얇은 실내복 한 장으로는 살을 내는 겨울바람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맨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여자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거리의 불황자로 전락한 것이다. 적은 실체가 없었다. 마치 그룹 전체를 조롱하듯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유령 같았다. 차 회장은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경쟁사인 서항그룹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다고 의심되는 임원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의 광기는 그룹의 위기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익숙했던 도시의 풍경은 이제 그녀를 거부하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잠시 몸이라도 녹이려 했지만 그녀의 처참한 행색을 본 직원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그녀는 주문할 돈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지만 마지막 열차가 끊긴 역사는 굳게 닫혀 있었다. 아버지의 광기 어린 모습과 달리 차민주는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 일련의 공격들이 가진 공통점을 분석했다. 천군 개발의 불량 철근 문제, 해외 비자금 계좌의 구조, 그리고 드림시티 부지 매입의 추악한 비밀까지. 이 모든 것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위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1급 기밀이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거리에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의식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으로 점점 흐려졌다. 비틀거리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거대한 한강 다리 위였다. 강철로 된 다리의 구조물 사이로 매서운 강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의 실무 중심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숫자를 다루는데 천재적이었고 복잡한 구조를 설계하는데 귀신 같았던 여자.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강서윤.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필사적으로 그 생각을 부정하려 했다.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검고 깊은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며 아른거렸다. 차민준과 함께 저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영원을 약속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사랑, 그녀의 헌신이 모두 부정당했다. 이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저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지면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오만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강서윤이 배후라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그녀는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돈 한 푼 없이 갓난아기처럼 무력하게 쫓겨난 여자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복수극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그의 편견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었다. 절망적인 생각이 독처럼 그녀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갔다. 아가야, 엄마는 너무 힘들어. 그녀는 흐느끼며 자신의 배를 감쌌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녀가 난간 위로 한쪽 다리를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그녀의 뱃속에서 느껴졌다. 생명의 신호. 그것은 마치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작은 외침이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강서윤의 행방을 알아봐.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샅샅이 뒤져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당장 보고해. 그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었다. 서윤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안에는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다. 그녀가 포기하면 이 작은 생명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차민준과 그의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바로 살아남는 것. 결과는 며칠 뒤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민준을 더 큰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강서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쫓겨난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으로 된 어떤 금융거래나 통신 기록도 없었다. 연고가 끊겼던 가족들조차 그녀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완벽한 소멸.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난간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었다. 죽음의 유혹을 뿌리친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이성적으로 변해 있었다. 일단은 몸을 숨기고 기력을 회복해야 했다. 이대로 길 위에서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비상금을 숨겨둔 곳이 있었던가, 오히려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민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누군가의 비호 아래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정말 너였어, 강서윤. 그가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기억이 떠올랐다. 민준 몰래 아주 오래전부터 만약을 대비해 챙겨두었던 작은 지갑. 그녀가 입고 있는 실내복 안쪽, 눈에 띄지 않는 주머니에 그것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다행히 약간의 현금과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 돈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허름한 모텔을 찾아 들어갔다. 같은 시각 서윤과 진혁은 태아그룹의 필사적인 수사망을 자신들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진혁은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차민준이 당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 곧 우리가 있는 곳까지 냄새를 맡을지도 몰라.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오래된 모텔의 방은 퀴퀴한 냄새와 냉기로 가득했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고 낡았지만 깨끗한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핏기 없는 얼굴, 공허한 눈동자.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찾는 건 눈 내리는 밤에 쫓겨났던 무력한 강서윤이지. 지금의 제가 아니니까요. 마음껏 찾게 두세요. 그는 허상만 쫓다가 결국 제 발로 제가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민준의 의심도, 그의 추적도 모두 그녀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변수에 불과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그녀는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다른 길은 없었다. 그 사람은 태아그룹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그들의 비리를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차민주는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그가 서윤을 내쫓았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불 꺼진 펜트하우스를 오랫동안 올려다보았다. 몇 달 전 눈보라 속에서 울부짖던 그녀의 모습이 환영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그때 그녀의 뱃속에 있던 자신의 아이까지 함께 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이 제공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서윤은 침대 옆 낡은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듯이 어머니까 절 맞춰한 거자 견옥이 아우체 걷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갈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억에 의존해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이 이어졌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에 잠긴 듯한 그러나 경계심이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오랜만이네요. 고진혁 검사님. 아니, 지금은 변호사님이신가요? 그녀의 말에 상대방은 순간 침묵했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의문의 전화. 잠시 후 고진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잘못 거셨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서윤은 그의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5년 전 서강건설 비자금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졌지만 진짜 이유는 태아그룹의 압력이었죠.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것이 실마리였다. 민주는 태하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뒷세계의 유능한 해커를 고용해 고진혁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구로 디지털 단지의 한 낡은 건물에서 이루어진 익명의 사무실, 임대 계약이라는 작은 꼬리를 찾아냈다. 그는 직감했다. 그곳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유령, 강서윤이 있다는 것을.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고진혁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서윤은 그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태아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최고급 세단이 낯선 공단의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낡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는 일말의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가 아무런 표시도 없는 철문 앞에 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고진혁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복수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작은 흥미가 섞여 있었다. 설계도라, 그걸 나한테 보여줄 수 있나? 그는 서윤의 제안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사무실 안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차갑고 정적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있었고 그 중앙에 강서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왔음에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의 방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침묵이 민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물론이죠. 하지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군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그녀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철저히 안전이 보장된 은밀한 장소를 제안했다. 그녀의 치밀함에 고진혁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다. 그 시간에 그곳에서 보지. 민주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분노가 그의 목소리를 잠식했다. 강서윤,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미친 게임, 당장 그만둬. 그는 권력자의 목소리로 그녀를 억누르려 했다. 네가 지금 누굴 상대로 싸우고 있는지 잊었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와 내 뱃속의 아이까지 순식간에 땅속에 묻어버릴 수 있어. 전화가 끊겼다. 서윤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첫 번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부터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다. 잿빛 하늘 아래로 서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야, 이제부터 엄마가 널 위한 세상을 만들어줄게.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서야 서윤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했다.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그가 알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심연과도 같은 눈이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분노 대신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벌레를 보는 듯한 옅은 연민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위협보다 민준을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다. 한 달 후 서울의 구로디지털 단지. 수많은 익명의 빌딩 중 하나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강서윤이 새롭게 구축한 성역이자 전쟁 지휘 본부였다.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주식 시세와 뉴스 속보, 암호화된 데이터 흐름을 띄우고 있었고 서버에서는 낮은 소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민준의 단단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애원과 회유.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이 모든 거 다 그만두자. 유성그룹과의 약혼도 전부 취소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아이 우리 같이 키우자. 응. 사무실 중앙에는 거대한 터치 스크린이 벽처럼 서 있었다. 그 화면에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태아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강서윤은 한 달 전에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살짝 불러온 배가 그녀의 새로운 결의를 상징하는 듯 했다. 눈물은 완전히 마르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지성과 강렬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가 알던 강서윤이라면 이쯤에서 눈물을 흘리며 흔들렸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의 손을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애원은 텅 빈 사무실을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화신이자 이 모든 작전의 설계자, 숨겨진 여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모니터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날카롭게 빛났다. 태아그룹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전직 검사 고진혁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서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의도적인 동작으로 자신의 앞에 있던 거대한 메인 모니터를 그의 쪽으로 돌렸다. 민준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진혁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검사로 불렸지만 태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그들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다. 법복을 벗은 후 그는 잊힌 사람처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한 달 전 서윤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지만 그녀가 내민 태아그룹의 내부 비리 증거들은 그의 잊혔던 복수심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것은 전쟁지휘본부의 상황판 그 자체였다. 태아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자금 흐름을 거미줄처럼 분석한 도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와 빠져나가는 자금을 보여주는 그래프,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공격의 상세한 계획과 결과 보고서까지. 그의 제국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모양이군. 그러다 쓰러지겠어. 진혁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커피를 건넸다. 그의 눈에는 서윤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커피를 받아들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텐데 잠이 올 리가 없죠. 모든 변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화면의 한가운데 최후의 일격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서윤은 말없이 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썸네일 이미지는 그의 아버지, 차 회장이 지금은 구속된 거물급 정치인에게 거액의 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찍힌 빼도 박도 못할 뇌물 공여의 현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스크린 위 복잡한 계열사 중 하나를 가리켰다. 태아건설의 자회사인 천군개발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동산 개발 회사였지만 서윤은 그곳이 차 회장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여기입니다. 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버림받은 여자의 치기 어린 복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상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전쟁의 패배자였다. 그는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에 내려진 사형 선고를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진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작은 곳 아닌가. 태아그룹 전체로 보면 꼬리 자르기 하고도 남을 미미한 충격일 텐데. 그의 지적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이 전략가의 그것처럼 빛났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폭탄이 아니라 작은 균열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저 운이 나쁜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제 알겠어. 차민준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벌인 게 뭔지.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 없다는 듯이 모니터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 행동 하나가 민준에게는 완벽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제국의 황태자는 그렇게 자신이 내쫓았던 여왕의 발밑에서 완벽하게 부서져 버렸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천군 개발이 최근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 그곳의 철근 납품 비리 자료입니다. 제가 태해에 있을 때 직접 덮어주었던 사건이죠. 그녀가 화면을 터치하자 관련 서류와 녹취 파일들이 나타났다. 완벽하게 조작된 회계 장부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원본 데이터였다. 이 자료를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기자에게 익명으로 흘릴 겁니다. 차민준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무실을 떠나자 강서윤의 지휘본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고진혁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복수가 눈앞에 다가온 순간 그녀의 표정은 기쁨이나 흥분이 아닌 비장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결연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차민준과의 대면은 마지막 확인 절차에 불과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진혁은 그녀의 계획에 감탄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상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정교한 외과 수술에 가까웠다. 그는 문득 한 달 전 서윤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분명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때 그녀는 USB 하나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아버님께 경고하려 하겠죠. 하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차 회장은 자신의 아들조차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귀를 막을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진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시작하죠.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마지막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진혁이 검사직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가 태아그룹 회장에게서 압력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게 만든 조작된 통화 녹음의 원본 파일이 들어있었다. 태아그룹의 심장부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증거였다. 그 순간 진혁은 결심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거대한 악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준비한 최후의 일격은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첫째, 고진혁은 차 회장의 뇌물공여 영상 원본 파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SNS 농액들에게 동시에 전송했다. 정보가 한 곳에서 통제될 수 없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 퍼뜨리는 방식이었다. 둘째, 강서윤은 블루락 캐피탈의 이름으로 모든 금융 언론사에 공식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다시 현재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기자 쪽은 내가 접촉하지. 절대 우리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보안 장치를 걸어두었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한번 시작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차민준과 태아그룹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블루락 캐피탈이 태아그룹의 주요 주주임을 밝히며 현 경영진의 심각한 범죄 행위와 경영 실패를 이유로 차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공표한 것이다. 시장에 떠돌던 괴소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자 태아그룹에 대한 공개적인 사망 선고였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
눈보라 속에서 내쫓겼던 그 밤이 떠올랐다. 그녀는 부드럽게 자신의 배를 감쌌다. 돌아갈 곳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들은 제 미래와 제 아이의 인생을 짓밟았어요. 저는 빼앗긴 제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겁니다.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적어도 정의가 패배하지 않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하기적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났다. 영상 파일이 세상에 공개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 속보가 모든 채널을 장악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태아그룹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광화문 광장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차 회장이 돈가방을 건네는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었고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말에 진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준비된 데이터 패킷을 확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실행 명령만 남았다. 사무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 반란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앞다투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태아그룹의 압력에 못 이겨 수사를 미뤄왔던 검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중의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와 고진혁이 추가로 제공한 완벽한 증거 자료 앞에서 그들의 방패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차민주는 결국 그녀를 찾아냈다. 아버지의 거대한 정보망이 속수무책으로 헤매는 동안 그는 오직 강서윤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과거 그녀와의 대화를 미친 듯이 복기했다. 그러다 문득 기억의 파편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가 존경한다고 말했던 학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했던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 그리고 그 전문가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바로 고진혁이었다는 사실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즉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태아그룹 본사와 차 회장의 자택, 그리고 관련된 모든 계열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사이렌을 울리며 테아타와 타워로 향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을 함락시키러 가는 군대의 징훈과도 같았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다. 진혁은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본 후 결연한 표정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암호화된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목적지를 향해 전송되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태아그룹이라는 견고한성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위한 작은 돌멩이가 던져졌다. 숨겨진 여왕의 전쟁이 마침내 막을 올린 것이다. 그 시각 차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라면 굽실거리며 전화를 받았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여당의 실세들은 모두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와 외쳤다. 회장님, 검찰입니다. 수사관들이 로비로 진입했습니다. 데이터가 전송된 지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아 태아그룹의 견고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사회부의 아침은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단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태아그룹 자회사 천군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량 철근 사용 의혹.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불량 철근의 납품 일자, 조작된 시험 성적서,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 위장된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녹취록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차 회장은 보안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왕국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그의 충직한 부하들을 밀치며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동물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그의 시대가, 그의 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장나고 있었다. 파장은 처음에는 크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건설사의 비리는 흔한 뉴스거리였고 대중은 그러한 소식에 어느 정도 무감각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달랐다.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고 태하그룹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때문에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태하그룹과 태하건설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미하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였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 있던 차민주는 소파에 쓰러진 채 멍하니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속보로 연이어 터져나오는 아버지의 비리, 영상과 그룹의 붕괴 소식. 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강서윤의 모니터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력감과 허탈감에 휩싸인 채 초인종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태하그룹 본사. 그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차 회장은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들인 차민중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주는 태블릿 PC로 기사를 보여주며 상황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구로의 지휘본부. 강서윤과 고진혁은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는 마침내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끌려 나오는 차 회장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증오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카메라를 노려보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제왕의 비참한 최후였다. 차 회장은 기사를 훑어보지도 않고 태블릿을 옆으로 밀어버렸다. 그는 깊게 시가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자욱한 연기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감쌌다. 그래서 이까짓 일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가? 천군개발 그런 존벌레 같은 회사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기라도 할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임원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5년간 그의 삶을 짓눌렀던 억울함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그는 옆에 앉은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부드럽게 자신의 배를 감싸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민준이 황급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버님. 하지만 기사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여론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얼마나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대응책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뉴스 화면의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재계, 5위 태하그룹, 사상 최악의 부패 스캔들 속에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화면 아래로는 제국의 몰락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차 회장의 등 뒤로 보이던 태하그룹의 거대한 로고는 이제는 초라한 묘비명처럼 보였다. 심판의 천사가 내린 판결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한 달 전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기적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우선 그룹 법무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언론사들을 통해 이번 사건이 경쟁사의 음해라는 내용의 반박 기사를 내보내겠습니다.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쥐어주고 입을 막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것은 태아그룹이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덮어왔던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차가운 겨울의 상처를 보듬는 따스한 봄이 서울에 찾아왔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아그룹 게이트는 법의 엄정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주범인 차명한 회장은 뇌물공여, 조세 포탈, 배임 및 횡령 등 수십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대 위에서 몰락했다. 그의 아들 차민준 역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아버지의 죄를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 차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리 방식은 나쁘지 않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이 기사를 처음 쓴 기레기놈, 뒷조사를 해서 탈탈 털어버려. 세금 문제든 여자 문제든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숨통을 끊어놔. 감히 태아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본보기로 보여줘야 다른 놈들도 기어오르지 못할 테니. 그의 말에는 인간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제한 수조 원대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하고 부패한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아그룹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서윤이 있었다.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그의 잔인한 명령에 복종을 표했다. 그들에게 정의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태아그룹의 이익과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오만과 독선 속에서 간단히 끝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미줄 안에서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서윤은 블루락 캐피탈을 통해 확보한 지분과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힘을 모아 부실하고 부패한 계열사들을 모두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 부문만을 인수하여 새로운 그룹을 출범시켰다. 그룹의 이름은 새봄. 겨울을 이겨내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과거의 어둠을 씻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한편 구로디지털 단지의 지휘본부에서 강서윤과 고진혁은 태아그룹의 공식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홍보 담당 임원은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표정과 말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새봄그룹의 출범 기자회견장. 이제는 제법 배가 많이 불러온 서윤이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그룹의 윤리경영위원장을 맡게 된 고진혁 변호사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새봄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진혁이 혀를 차며 말했다. 예상했던 그대로군. 저들의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힘으로 찍어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지.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과거 자신이 당했던 방식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의 입계는 심지어 옅은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새봄그룹은 더 이상 이익만을 위해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한 경영, 직원들과의 상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과거 태아그룹이 저지른 과외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드리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는 합당한 보상을 통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반응입니다. 서윤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저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언론사를 고소함으로써 이 사건을 단순한 기업 비리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대 권력의 문제로 스스로 키워버린 겁니다. 다른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존심이 상한 기자들은 이제 더 집요하게 태하를 파고들 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에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다. 그녀는 실제로 약속을 지켰다. 가장 먼저 드림시티 인천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그 부지를 피해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와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그룹 내에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중소협력업체들과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파격적인 개혁을 이어나갔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태아그룹의 고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다른 언론사들의 의혹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날 오후부터 관련 후속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도 태아그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작은 스캔들은 서서히 태아그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은 세봄그룹의 회장실에 서 있었다. 그곳은 과거 차 회장이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하지만 어둡고 위압적이었던 과거의 인테리어는 모두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하고 미니멀한 공간으로 재탄생해 있었다. 벽에는 독선적인 초상화 대신 신진 작가들의 희망찬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서윤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첫 번째 공격의 목표는 주가 폭락이나 실질적인 타격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대응 방식을 테스트하고 세상에 태아그룹도 완벽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시선을 쓸데없는 곳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쯤 이 공격의 배후를 찾기 위해 경쟁사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겠죠. 설마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제가 이런 일을 꾸몄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테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몇 달 전 모든 것을 잃고 이 도시의 차가운 거리를 헤맸던 그 밤이 떠올랐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나 증오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차 회장은 경쟁사인 서한그룹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그들의 뒤를 캐기 위해 막대한 정보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것이다. 서윤은 모니터에 떠있는 차민준의 약혼 기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유성그룹과의 결합으로 태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진 속 민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웠지만 괴물이 되지는 않았다. 파괴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냈고 심판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그녀의 전쟁은 단순한 사적 복수가 아니라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냈다. 그 사진을 보는 서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미련이나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마음껏 웃어도 차민준, 당신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성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곧 올 테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나지막한 속삭임은 다음 공격을 예고하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바로 그때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모든 전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짓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의 미소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자신의 만삭의 배를 감싸 안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단 충만함이 그녀를 감쌌다. 천군개발 스캔들은 태아그룹이 동원한 막강한 언론 통제와 법적 압박 아래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차 회장과 차민주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들은 작은 불씨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여기며 다시 자신들의 견고한 왕국을 운영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민주는 유성그룹과의 약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거리로 내쫓은 여자에 대한 기억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였다. 아가야, 이제 다 끝났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널 위한 새로운 세상이 이제 곧 시작될 거야.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절망의 밤을 이겨낸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서윤의 지휘본부. 고진혁은 자신의 해커 네트워크를 통해 마지막 보안 점검을 마쳤다. 이번 목표는 언론이 아니었다. 더 치명적이고 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의 국세청이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여론전이 아니라 태아그룹의 돈줄을 직접 겨누는 실질적인 법적 심판이었다.